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부부 사이의 그 공고함을 얘기할 때, 네. 부부 사이의 공고함을 얘기할 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는요. 그래서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부부싸움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어젯밤 사이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네.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은 일찌감치 비가 그치고 지금은 흐리기만 합니다. 이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지나면서 지금은 영남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영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비는 정오 무렵엔 모두 그치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을 제외한 영남 지역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텐데요. 그간 내린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비가 지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 서울 청주 29도, 대전과 안동 30도, 창원 31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지며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해안은 너울로 인해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이니까요.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서 주말에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20도를 밑돌아 한층 서늘해지겠고요.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면서 주말부터는 늦더위도 누그러들겠습니다. 제21호 태풍 제비는 현재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일본 내륙을 관통한 뒤 내일에는 삿포로 부근 해상을 통과할 텐데요. 이 태풍이 지나는 과정에서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기압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헬스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우 헬스 큐레이터 그리고 방송인 장미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헬스 큐레이터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생소해요.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는요 뭐든지 멀티가 가능한 세대인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 상태까지 건강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케어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국내 1호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선우 헬스 큐레이터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5분 운동 어떤 동작이죠? 네, 우리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앉아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장은요,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표정 보니까 이미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동작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장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코어 근육은 작은 근육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지만 그만큼 등 근육과 연결돼서 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이 긴장할 수 있도록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볼게요. 쭉 빼면 옆에서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신전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고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요. 우리 팔꿈치 90도로 구부려서 옆에, 뒤에서, 등 뒤에서 팔꿈치를 모아준다는 생각으로 쭉 당겨볼 거예요. 그렇죠. 그냥 허리만 뺐을 때보다 팔꿈치를 밖에서 모아주게 되면 우리 등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떨려요. 그렇죠. 떨리죠. 떨려요. 이러고만 있어도 그냥 운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좌우로 흔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흔들어 주는데 장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연동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쉐이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코어가 긴장한 상태에서 가슴 내밀고 등 근육도 쫙 그렇죠. 한 상태에서 좌우로 열심히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동작이 어떠세요? 오, 잘하시는데요? 흔드니까 훨씬 쉬운데요? 네, 너무 귀엽게 하시고 너무 예쁘게 하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동작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동작은요. 우리가 장을 쉐이킹하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압도 빼놓을 수 없는 눌러준다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장에는요 중요한 지압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배꼽 위에서 1cm 되는 지점인데 이 배꼽이 1cm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한번 눌러볼까요? 아픈데요? 그렇죠. 아프죠. 특히 장 기능이 안 좋으시거나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이 부분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세게 누른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 그 정도로 눌러주시고 반대 손으로 손목 잡아서 손을 딱 고정할게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 또 뒤로 쭉 빼면서 한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쭉 빼면서 한쪽으로 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압을 해서 장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코어 근육의 수축 이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한 번, 그렇죠. 두 번, 그렇죠. 다시 한 번, 좋아요. 두 번. 다리는 쭉 피나요? 그렇죠. 허리를 많이 집중하기 위해서 장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엉덩이를 뺄 때는 약간 이건 동작은 무릎을 피고 할게요. 그렇군요. 그렇죠. 어떠세요? 정말 피고 구부리는 것이 확연히 다른데요? 네, 구부리게 되면 복부에 힘이 덜 들어가고요. 이걸 피게 되면 복부 근육을 스트레치하기 때문에 지압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냥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한데 그냥 하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신나게 해볼게요. 네. 자, 음악을 주세요. 일단 살짝 걸을게요. 걷다가 단추가 나오면 우리 엉덩이 흔드는 거 첫 번째 동작 갈 거예요. 흔들게요. 쭉 뒤로 빼고. 그렇죠. 흔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쁘게 신나게 흔드세요. 쭉. 그렇죠. 쭉쭉 흔들고요.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다리 벌리고 지압한 상태에서 쭉 가요. 그렇죠. 가고 다시 쭉 가고 쭉 움직이세요. 쭉 움직이고 쭉 움직이고 한 번 더 쭉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 아니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 운동이 될까?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생각보다 빡빡해요. 신호가 약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직 신호가 오긴 일러요. 이 동작이 더 남았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동작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동작은 다시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요. 아까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했냐면 코어 근육의 긴장감이에요. 이 코어 근육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가슴 내밀고 엉덩이 뒤로 쭉 뺀 상태에서 달리기 자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쉐이킹처럼 통통 뛰어주는 건데 뒤로 팡팡팡팡 뛰어주는 거예요. 팔꿈치가 고정이 아니라 그렇죠. 뒤로 밀어내면서 파워 있게 가는 건데 이게 실제로 변비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동작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코어 근육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뒤로 팡팡팡팡. 그렇죠. 동작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팡팡 뛰어주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남편한테 돈 좀 줘, 돈 좀 줘. 그렇게도 활용을 하시네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네 번째 동작 갈게요. 네 번째 동작은요. 자, 골반을 이렇게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다리 너비 유지하시고 정면 보시고 서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 주의한 거는 바로 트위스트 동작인데요. 장은요, 우리가 자꾸 옆으로 비틀어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복사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수축 이완될 때 훨씬 더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사근을 자극할 수 있는 옆으로
쭉 돌려서 골반은 정면을 향하고요. 상체만 트위스트한 상태에서 시선 따라가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쭉 밀어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쭉 반대로 와서 골반은 고대로고 시선하고 상체만 돌아가고 옆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엄마 등 밀어드리듯이.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장은 활성화되고 복사근도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면역력, 장 기능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훌륭한 운동법이 됩니다. 확실히 비틀어주니까 네. 장에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깔고 한번 신나게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 다시 갈게요. 준비. 탕 뛰는 거예요. 그렇죠. 팔 뒤로 열심히 퉁퉁 뛰세요. 그렇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 다리 쭉 벌릴게요. 좋아요. 여기서 쭉 돌아가요. 부스러주고 그렇죠. 다시 쭉 돌아가서 시선 따라갈게요. 다시 쭉 가서 부스러주고 쭉 가서 흔들게요. 그렇죠. 좋아요. 예, 좋아요. 와, 재밌는데요? 네. 간단하면서. 맞아요. 이게 장 건강을 챙기는 운동이면서도 리듬에 맞춰서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행복 호르몬까지 쫙 끌어당겨 줄 수 있는 즐거운 방법인데요.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전체적인 동작을 한번 가볼까요? 네. 처음에 가볍게 걸을게요. 자, 갈게요. 앞으로 열심히. 그렇죠. 가슴 쭉 밀고 엉덩이 근육 긴장해야 돼요. 이리 가까이 와봐. 쭉. 널 상상할 수 있게. 네, 다리 벌리고 두 번째 동작 갈게요. 쭉 빼세요. 그렇죠. 무릎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쭉 돌리고. 탕 이제 뛰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뛰세요. 돈주이. 그렇죠. 능력이라지만 그렇죠. 다시 이제 쭉 가서 흔들어 볼게요. 쭉 가서 흔들고 쭉 가고 흔들어요. 다시 한번 쭉 가서 해줄게요. 쭉 가서 흔들고 그렇죠. 좋아요. 와. 정말 신나면서도 장 건강까지 지키는 즐거운 5분 운동 배워봤습니다. 하고 나니까 배가 정말 시원한데요? 네, 이게 코어 근육은 앞에서는 늘려주고요. 뒤에 있는 등 근육을 긴장시켜주기 때문에 장이 효과적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뛴다, 비튼다 이런 느낌보다는 긴장감, 근육의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편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국내 1호 김선우 헬스 큐레이터 분과 함께 5분 운동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만 따라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5분씩 투자하셔서 장 건강도 지키고 또 코어 근육까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운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는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이리 가까이 와봐. 널 상상할 수 있게. 엉덩이는 들어봐. 남자란 능력이라지만 그건 아닌 건 뭐니 해도 미끈한 메모.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치유책 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미화 씨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이 한 분 더 함께 하셨는데요. 탤런트 박준혁 씨의 아내이자 방송인 송도순 씨의 며느리로 네. 국민 며느리라는 애칭을 갖고 계시죠. 최자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자칭 국민 며느리 최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힘 빡 네. 들어갔는데? 자, 오늘 최재현 씨를 특별히 모신 이유. 장미화 씨랑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그래요? 일단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뭘까요? 인물이 꽤나 괜찮다는 공통점이 있고. 최재현 씨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내가 기분 나쁜 거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예. 주제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래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남성이긴 하지만 이게 다
뭐가 있을까?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이 좀 네. 있는데. 네. 아. 자,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부싸움, 고혈압, 당뇨를 부른다. 네. 야,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 세 명의 공통점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야. 이게 아니라 어. 유부남, 유부녀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병까지 생길 수도 있다. 그건 이 그럴 주제를 수 있어요. 가지고. 예.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정 씨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민희원 원장님도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왜 나온 거예요? 저 출연료를 나를 주지 왜 나온 거야? 예.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아, 그래요? 위해서 예, 민혜연 가정학과 전문의 나오셨고요. 네. 네, 오늘은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호선 심리 전문가 함께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부부 싸움 하면은 최전 씨 안 하시나요? 아니 저도 많이 했죠. 근데 했죠? 과거네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덜한데 참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이미 높아져 있어요. 내가 싸우고 톤이 딱 오셨나? 떠 있네 지금. 아유 큰일이네 여기. 이게 원래 많이 하다 보면 톤이 거기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MC 톤이 유지가 되거든요. 맞아. 장미아 씨는 안 싸우세요? 저는 많이 싸우지는 않아요. 대신 서로 감정이 좋진 않아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부끼리 싸우는 걸 좀 살펴보면 네. 저는 이제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2년밖에 안 됐어요. 애가 빨라서. 애들은 17개월. 어떻게 된 거야? 네. 근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엔 여러 가지 지금? 비밀이 있죠. 네. 근데 아무튼 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사소한 걸로 싸운다는 거죠.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치약 짜는 방향 혹은 뭐 화장실 변기 커버를 덮냐 열어두냐 이런 걸로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별로 공감이 안 가죠? 저는 아직까지 좀 그런데 그게 왜 부부께서- 신경질이 날까 잘 모르겠죠. 그럼요. 살아봐요. 정말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면 내 속이 같이 뒤집어져. 저걸 왜 똑바로 못 놔줄까? 저거 쓰고 불은 왜 안 끄는 걸까? 그 간단한 걸. 자기가 항상 들어오면 티가 나. 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줄을 몰라. 그렇게 아주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쌓여서 굉장히 결혼을 후회하게 돼요. 지금 얘기하니까 저는 이쑤시개를 항상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쑤시개를 왜 쓴 다음에 안 버리냐 가지고 그래. 예. 되게 추적해 어려워요? 보여요. 한 2번 예? 그런 게 되게. 아니 쓰다 보면 그냥 식탁 위에 놓게 돼요. 그러니까 왜? 게을러. 아껴 쓰려고. 거짓말하지 마. 게을러서 그렇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뭐라고 그러니까 하고. 쓰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이게 굉장히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까지 나오지. 최전 씨는 뭐 저는 사실은 저희도 좀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는데 사소해요. 하루는요 제가 저희 신랑 서재방을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봉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오. 근데 그 봉투 겉면에 당신 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당신 괜찮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 계속 봤던 남편의 비상금이잖아요. 아, 수법이. 네, 한 10얼마 들어있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며칠 몰래 보니까 선물을 놔둔 거죠. 보니까 한 3만 원 비고, 2만 원 비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아 이거 비상금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당신 쓰라고 놔둔 거다. 얄밉... 치밀하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발견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써놓은 거구나. 그럼 돈이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당신 쓰라고 했는데 계속 안 쓰니까 내가 매일매일 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할 말이 없겠네. 네. 얄팍하다. 자, 보니까 저도 뭐 이쑤시개 얘기했습니다만 네, 이루 다 얘기를 못할 정도로 정말 그래요.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는 것 근데 같아요. 더 사소한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게 뭐 꼭 중국 얘기는 아닐 건데 네. 중국에 실제로요. 네. 대장금이 한참 인기리에 방송이 될 때 네. 아내는 대장금을 보고 싶어하고 마침 그 시간에 다른 채널에서 축구를 한 거예요. 남자는 또 스포츠 그러니까 보고 남편은 싶어요. 축구를 네. 보고 싶어 하는 네. 거야. 네. 둘이 막 싸우다가 네. 여자가 네가 대장금을 못 보게 하면 나는 강물에 뛰어들겠다. 그게 남편이 네가 뛰어들든가 말든가 난 축구를 보겠다. 그때 여자가 설마? 진짜 강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와갖고 구해내고 아니 그게 그분은 무슨 강물에 열받아서 뛰어들 수영한 거 아니에요, 일이냐고. 그러니까 뭐 잠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삽시간에요. 예. 정말 그 귀한 목숨 지내놓고 나면 얼마나 웃겨요. 화를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나가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실제로도 많은 부부들이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나라와 민족과 인류와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주 전쟁은 다 영화 배우들이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혼의 주제는 조금 클 수 있습니다. 외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네.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놀랍게 부부 싸움은 좀 달라요. 아주
쪼잔하다 못해서 사람이 이런 걸로 싸울 수 있겠나 싶을 주제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또 연구와 조사가 있습니다.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이 부부들이 어떤 이유로 좀 싸우고 있는가 좀 살펴봤더니 이게 아주 정말 사소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죠. 뭐죠? 그 주제라는 것이 이를테면 뭐 이런 주제 같은 겁니다. 이를테면 뭐 변기 뚜껑 올려놨느냐. 진짜네. 아주 사소하게 또 네. 변기 뚜껑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주제들 중에 사용한 물컵 치웠냐 안 치웠냐 이쑤시개 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아유. 거기다가 TV 채널, 뭐 TV 진짜 채널 있네.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왜 하느냐. 수건 쓴 다음에 왜 바닥에 내려놓느냐. 뭐 이렇게 진짜 사소한 주제들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약을 중간부터 그러네. 짜냐 끝부터 짜냐. 제가 볼 때는 치약 2개 사면 돼요. 근데 이런 그러네. 걸로 또 싸우잖아요. 네. 왜 그러는가? 이게 사실 뭐 서로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익숙한 환경에 대한 주제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변화를 나타낸다? 이건 일련의 내 생활의 변화는 곧 불안의 주제고요. 이런 불안정이 유지되면 이걸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활 습관 차이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집집마다 왜 남편이 나느나 잔소리 많은 사람은 다른 한쪽이 쪽이 하죠. 예.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단 불안이 더 큰 사람이에요. 이런 불안정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도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근데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우리 집 얘기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호선 박사도 싸우죠? 가끔? Sometimes? 네. 안 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차라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화끈하게 싸우는 집은 이혼할 확률이 오히려 낮대. 화끈하게 싸우고 화끈하게 화해하고 뭐 이런다는 거야. 근데 조용히 오래. 누가 보면 냉전. 싸우는지도 모르는 집 있잖아요. 그 둘만의 어떤 냉전, 그 냉기가 오래 가는 집. 이런 집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때문에 별일 다 생기잖아요. 아니 냉전도 좋긴 좋은데요. 네. 화끈하게 싸우다 보면요, 뭐 이웃집에 신고, 아니면 맞아. 또 배우자 시끄러우니까. 간에 서로 요새는 또 신고를 하잖아요. 맞아. 그런 일도 있으니까 저는 참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배우자 간에 신고는 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세상이 무섭구나. 그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비행기를 탔는데 말이에요. 네.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싸워도 보통 싸운 게 아니야. 그래갖고 온 승무원이 나와갖고 다 말렸어. 근데 안 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네. 긴급 착륙을 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나 그건 이해합니다. 예, 남편의 외도 사실 알았다. 이거 그냥 못 넘길 것 같아. 아니 네. 좀 몇 시간 참아서 네. 내린 다음에 결론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그러지 않을 수 이게 왜냐면 외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또 사실은 조금 순간 이해는 뭐죠. 가는데 순간의 분노와 충격을.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인 거죠. 그럴 수 있겠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야, 그래. 창문이 없어서. 비행기인가 다행이죠. 네. 문이 안 열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퇴역 군인이에요. 네. 부부싸움을 했어. 열받았어. 수류탄 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마침 부부싸움 근데 그냥 경찰이 이게 수색에 나서서 이게 다 그냥 원만하게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빨리 수사가 안 됐고 마무리가 안 됐으면 과연 그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 한평생을 그 그죠? 화를 못 이기고 수류탄을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정말 잘 가야 돼요.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진짜 가면 안 그럴 돼요. 거도 한 것이요. 네. 얼마 전 미국에서는요. 부부싸움을 한 뒤에 그 남편의 경비행기를 몰고 네. 집으로 돌진을 한 거예요. 와. 영화도 아니고. 예, 이거 너 죽고 남편이. 나왔잖아. 아 진짜 이거는 예. 어머, 그 어머, 영상이네요. 네, 그래서 다행히 집에 있던 아내와 아들은 무사했는데 와 이걸 보면 진짜 부부싸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거 우리 보세요. 우리 왜 남의 집 걸 이렇게 잘 알고 있어 근데? 미국까지. 아니, 우리 이건 집 거 다-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이게 중국, 미국 다 외국이네. 다행히 네. 뭐 저분들이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네. 그쵸 한번 아무래도 화나면. 좀 네. 산다는 얘기인데. 이쯤 되면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부부싸움은 칼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정도까지 얘기가 될 것 정말 같습니다. 부부싸움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부부싸움이 잦을 경우에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연하죠. 이게 병이 이게 걸릴 의학적으로 수 좀 있다는 일리가 당연할 것 있나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통해서 이제 다치게 되는 경우가 단순히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고 그로 네. 인해서 몸으로도 증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네.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과 또 노스웨스턴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발표를 했는데요. 부부싸움 과정 중에 화를 좀 쉽게 내고 잘 폭파하는 사람은 가슴 통증을 느끼거나 고혈압을 겪거나 내지는 심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경우죠. 이쑤시개 좀 거기다 놓지만 내가 언제나 나를 이렇게 못잡는 거. 그죠? 싸우다 보면 혈압이 오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건 뭐예요? 당뇨가 있으면 부부싸움을 할 경우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정상인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화를 내고 또 이렇게 폭발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만성 질환 중에서도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무릎 같은 곳에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이제 관절염은 실제로 통증이 더 심해져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 발생 위험 자체가 증가한다고 해요. 예. 근데 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좀 이렇게 겪어보시면 흔히 느낄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네네. 부부싸움 하신 다음에 속이 좀 메스껍거나 속이 불편했던 적 없으세요? 예. 그래요? 저는 남편을 보면 메스껍긴 하더라고요. 그냥 속이 메스껍지 않고. 아니 왜냐면 남편을 봤을 때. 그 순간에 얼굴을 네. 보고 싶겠어요. 사실 안 보고 하나 싶다. 있는데. 진짜 남편 숟가락도 미워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좀 격하고 또 적대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그 몸 안에서도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증가한다는 건 반대적으로는 내 면역력이 감소하고 질병에 걸릴 찬스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 후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속이 불편한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 건데요. 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장 안에 있던 이제 박테리아들이나 여러 가지 염증 관련된 물질들이 혈액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불편하고 메스꺼리운 증상을 느낄 수도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네요. 예. 그런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화가 나면 박테리아까지 움직이겠냐고. 그래.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러면은 화가 나지만 참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신랑이 왜 조금 늦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늦게 들어오면 몇 저도 시쯤? 한 뭐 새벽 2시 한 되게 일찍 12시. 들어왔네. 시작하고 2시간 있다 들어왔네 뭐. 그러면 그날 저녁에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신랑한테 화를 못 내고 좀 참고 있다가 예. 아침에 또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나가는 출근하는 사람. 예. 맞아. 그래서 좀 참고 있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얘기하면은 좀 화가 수그러드는 느낌? 맞아, 예. 맞아. 그런 느낌이 지혜롭다 그 자리에서. 근데 실제로 그러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템포를 쉬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화가 좀 수그러들어서 좀 심한 말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싸울 일은 없겠네요. 되게 인내심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참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커지지 않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참으시면서 남편분 보면서 말하시거나 이렇게 눈 마주치시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보통 외면을 하고 모른 척을 하긴 하는데 혹시 참긴 참는데 네. 입술에서 막 피가 난다든지 아니 근데 그것도 막 사실 이거 아이들이 있으니까 티를 안 내야 되니까 맞네. 그 가짜로 웃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아우 네. 지혜로워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아까 부부싸움을 할 때 막 폭발을 하는 것도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참게 되면 이 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병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말 안 하고 서로 눈 마주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을 막 폭파시키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보다 몇 가지 증상들이나 이제 질환들을 더 겪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요통 그리고 목뒤가 뻣뻣해지면서 경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근육통이나 관절염이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화나면 막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때가 이러다가 이러니까 이거 목 같은 데 이런데 딱 막 경직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냥 그럴 수 참는 있죠.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요, 이렇게 화를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잘 참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최자연 씨. 네.
이제부터 표출을 해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그러네. 그래 이게 예. 사실은 정신적인 게 제일 무섭죠. 사실 뭐 스트레스. 정신이 병드니까 또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육체가 아프면 정신이 병들기도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몸만 뭐 힘든 건 아니죠. 사실 네네. 몸으로 치자면은 속 터지죠, 머리 깨지죠, 죽을 것 같죠. 그리고 때로는 저걸 가만 놔둬야 되나 이런 아주 사회적인 범죄하고도 연결 가능성이 생겨나는데, 예.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 될 때에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높겠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홈즈와 레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만든 네. 일명 사회 재적응 척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생활 변화 스트레스 지수예요. 이거를 1점에서부터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지수를. 가장 높은 건 언제냐? 배우자의 죽음을 사별을 했을 때 우리가 100점이에요. 이혼했을 때가 이제 2등으로 73점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가까운 친구의 죽음이 36점. 예. 그리고 부부싸움 횟수가 증가하면 이게 35점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직장 상사의 마찰이 23점인 것보다 훨씬 높죠. 그러네요. 가까운 친구의 죽음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그렇죠. 사건에 1점보다 준하는 게 많네. 바로 이 부부싸움이 주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잦은 부부싸움은 훨씬 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요? 부부싸움을 하고 싶을 때 또는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러니까 참자. 그건 안 돼. 안 돼? 그 순간엔 내가 없애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돼? 그거는 안 되는 아,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그러네. 차라리 없으면 낫겠는데. 자, 그러다 보면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힘이 들다 보니까 네.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변에 이렇게 보면 네. 말이 없는 여성들, 출입을 좀 자제하는 여성들 보면 확실히 이게 어떤 뭐 육적인 병이 있는 분도 있지만 이 남편과의 문제가 안 좋은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건 뭐 지금은 다 이제 잘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임미숙 씨가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있었대요. 네, 김학래 씨하고. 개그우먼인데? 그 뭔 상관이 있어. 싸울 때는 개구먼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남편하고 다투는데 김학래 씨가 워낙 말을 잘하잖아요. 그 말 잘하는 걸로 여태 먹여 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임미숙 씨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고 정말 부부싸움한테 얄미운 누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또 그거 넘으니까 공황장애. 아이고. 그러다 보면 대인기피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학래 씨가 사업을 몇 번 말아먹으면서 좀 겸손해졌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가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 아이고, 웃으면 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는데. 예.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거죠. 전화위복이네요. 그렇죠. 예, 사업 안 망하기 좋은 잘했지. 일인데도 예, 뒤집어 보니까 또 이게 또 좋은 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이 부부싸움이 잦으면 아이들까지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부싸움은 부부 둘만의 문제지라고 이제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그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외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자녀가 현재 학습 부진을 겪고 있거나 주의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내지는 뭐 야뇨증이 갑자기 생겼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길 수도 있고 불안한 거죠, 이게. 네, 심하면 뭐 틱장애와 같은 이제 이런 아이고. 것들이 정서 불안으로 인한 행동 장애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인다고 했을 때 아이를 윽박지를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부부 싸움이 아이에게 문제가 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 그렇지. 아이들이 당연히. 불안해지는 거죠. 아이들도 아이를 알 혼내지 것 않았어도. 네, 예. 저희 신랑은 그것 때문인지 저는 일단 싸우면요. 네.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데 저희 신랑은 꽁 하고 말을 안 해요. 남편이 연기자잖아. 네, 아,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그냥 말을 안 하니까 저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내가 그렇거든요. 난 내가 말을 안 하거든요. 오. 네, 너무 배기 싫어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꼭 말을 다 해야 하니 뭐 이거거든요. 배기 싫으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네.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혼했습니까 물었더니 네. 상대방이 싸우기만 하면 말을 안 해서 아.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힘들어서 이혼을 했다는 분이 있어서 아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박사님 어때요?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요? 남자들이 주로 입을 다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할 말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모든 잘못을 남자가 많이 유부본이다, 하는구나. 이거죠. 할 말이 없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막상 말을 했을 때 이길 자신이 또 없고요. 그렇지. 그다음 세 보통은. 번째, 네. 지금 말을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그렇지. 것이다. 라는 판단을 주로 많이 하고 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보통 동굴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짧게 부부싸움을 했을 때 완전히 동굴에 들어가고 침잠해버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일단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약간 간격을 두는 것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약간 가라앉히면서 상대방하고 말할 기회를 오히려 만들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든다는 걸 사실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남성들의 침묵이 이게 사실상 어떤 뭐 도망가는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련의 심리적 공간을 갖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길어져서 말을 너무 오래 있다 하면 입냄새가 난다는 거 이걸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도 지금 3번,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다툴 것 같으면은 조금 이성적으로 그 순간에 화가 나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자. 간격을 두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근데 아내는 그 순간에 빨리 얘기를 하고 풀고 싶어. 그 말을 안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 나를 수도 지금 있어요. 무시하는 맞아요. 거야? 얘기 안 하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쵸, 이박사님?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들이 대단히 이성적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자들이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백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비유가 완전히 유사한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을 보통 엄마들이 혼낼 때 보면 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머리가 애들이 하얘지거든요. 장래 계획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당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잘,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잘 또는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답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더 중요하게는 여성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아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남편의 그 말의 끝을 계속 따라가면서 술래잡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감정 술래잡기가 시작이 되면 남성들은 감정 술래잡기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가만히 있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졸이고 답답해지는 거죠. 이게 참 어렵네요. 저는 사실 진짜 신랑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되면 제가 싸움을 걸어요?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참아야지 하다가도 신랑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파이팅이 팍 튀어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얼굴만 보면 화가 난다. 미운 거지, 그 상태는. 생각해보면 이제 싸움하고 사랑을 돈가루 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를테면 사랑하는 부부는 많이 싸운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싸운다.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많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덜 사랑한다고 해서도 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말이 없는 부부들이나 표현이 서툰 부부들에게는 부부싸움이 오히려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데 더 중요한 요인을 또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끔씩 한번 싸워주는 게 속마음을 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자주 싸우잖아요. 자주 싸우는 부분들은 이혼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싸우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싸우는 경우거나 혹은 너무 대화가 없는 중에 그나마 싸움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상호작용 자체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서 감각적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조용한 부부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훅 터는 느낌으로 싸운다면 이건 상호작용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민원장님 이건 예방접종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죠? 일부러 그 균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내성을 생기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아예 무균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 근데 별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은 안 할 수가 없고 좀 이 박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은 안 싸우는 부부도 정상적이진 않고 그죠?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교류가 있으려면 싸움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명하게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래 하지만 사용을 금물하라. 그래 이건 정말 기분 나쁘지. 그렇죠. 현명한 부부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편 이름이 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욱입니다. 참고로 저희 오빠는 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하지만. 맞거든
근데 맞아.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아. 근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거든. 근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앞에 말이 처음에 맞다고 동의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데 혹은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토익 토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잘하는 말투예요. 그렇죠. 예, 앞에 사람 한 얘기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토익 토론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부부 사이는 안 되네.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 이미 톤이 올라간 상태고요. 상대방 이야기에 대한 감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래 맞아 맞거든. 근데 그거는 말이야. 이 얘기는 앞에 이야기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내 이야기를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굉장히 낮추고 오히려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이런 결과를 또 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토익 토론할 때는 맞네요. 왜? 상대방의 얘기는 긍정하면서 내 걸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말 방법이니까. 근데 부부 사이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화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나는 이란 표현.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네. 뭐 보통 그 부부싸움 할 때 뭐 우리 이런 게 야자 너 뭐 혹은 뭐 다른 아니 표현을 동네 많이 쓰죠. 엄마들 얘기를 네. 들어보면요. 신랑하고 동갑도 있지만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싸우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반말을. 네, 신랑하고 뭐 3살 차이, 5살 차이 이렇게 나가지고 약간 존칭을 써줘야 되는데 반말이 나오니까 그것도 또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전문가 한 분이 강의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 이성적으로 싸울 때는 존댓말을 쓰자라고 계약을 해놓고 싸울 때 이성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그건 좀 말은 안 되긴 한데 존대를 하게 되면 좀 부부싸움이 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왜냐하면 호칭이 관계를 규정하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는데 감정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안 이성은 보이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의 밀림 속에 들어가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찾을 수 없는 길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왜 보통 야 너 이 X야 Y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쓰기보다 우리가 가능하면 그래도 여보 우리가 그래도 여보 내가 당신이 나는 이래서 속상했어 할 때는 나라는 표현을 쓴다 할 때 우리가 보통 I 메시지 나 전달법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너와 나는 하나의 공동체야. 이게 감정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이자 우리란 표현을 쓴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싸움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해소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하나의 호칭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힘들지만 야 너 XYZ 이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가 조금 더 우리의 지금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버릇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습관이죠. 뭐 가끔 싸울 때도 자기야라고 계속 하거든요. 자기는 자기야. 자기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좋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이성으로 딱 돌아오면 아니지 지금 싸우는 상황인데 내가 자기라고 하면 안 되지. 어머.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호칭 되게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내용은요. 흥분하면 30분 잠깐 이거 쉬어가라는 얘기인가요? 참 놀랍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성들은 보다 관계 중심적이라서 감정이 중요하고 남성들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보다 잘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막상 다툼이나 갈등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딱 봉착하죠.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요? 이게 실험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레벤슨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조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예. 어떤 실험을 했냐면 꽝! 네. 큰 소리가 갑자기 팡 터지게끔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가장 먼저 흥분한 건 남자였다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불만이 아니지. 있을까 봐. 해결이 아니고 그냥 놀래더래요. 그냥 무서워하는 거지. 오히려 이런 감정을 추스리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오히려 남성들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흥분하면 30분 잠깐이라는 건 오히려 3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남성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깜짝 놀라면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잠깐만 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내가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줘. 오히려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우리가 보통 타임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축구할 때 뭐 이렇게 타임아웃 이런 거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농구인가요? 작전 타임. 작전 타임 하잖아요. 네. 작전 타임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때 첫 번째 정서적으로 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덜 공격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덜 치명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3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민 원장님, 이게 참 의외네요. 남자가 훨씬 더 이성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이 부부들의 뇌파를 측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흥분하고 나면은 서서히 뇌파가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서서히 그 뇌파가 올라가다가 5분 정도가 지나면은 충분히 안정기로 접어들게 돼요. 근데 역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25분이 지나도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가 않았던 거죠. 심장박동수도 비슷한데요. 부부싸움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심장박동수가 보통은 1분당 100 bpm 정도로 평소보다 항진이 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100 bpm이 넘어서게 되면 사실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부싸움 하다가 이럴 거면 이혼해 뭐 이런 약간 막말 같은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도 측정을 해보면 심장 박동수가 100 bpm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흥분했을 때는 한 템포 정도 쉰 다음에 서로 조금 안정을 찾은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부부싸움 하는 방법 네 번째는 부부간에도 선 지키기입니다.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욕설, 폭력, 그다음에 상대방이 가장 부끄럽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단어 아는 거를 일부러 쓰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상대방의 패부를 찌를 뿐만 아니라 부부싸움이 끝나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존심 싸움하고 이럴 때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럼 우리 이혼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혼하자는 얘기 많이 하는 이유는 정말 이런 부부들은 말이 씨가 돼요. 우리가 자기 충족적 개연이란 말이 있는데 자기 한 말들을 마치 지켜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이혼 타령하지 말고 사랑 타령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혼 얘기가 아니라 보통 싸움할 때 이혼해 그게 아니라 아유 내가 진짜 널 사랑해서 산다고 나가요 그냥.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단어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저희 어머니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라는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죽겠네를 다 살겠네로 하세요.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살겠네로 다 하세요. 모두 죽겠네라는 표현을. 아이고 내가 현욱이 때문에 살겠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어머니를 살렸네? 이렇게. 내가 저놈을 왜 낳았을까? 내가 너 때문에 살겠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좋네. 참 재미있네요. 예. 자 마지막 얘기까지 해봤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방법이 없나?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사님. 우리가 살아가면 부부싸움은 안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부부싸움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헤어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네.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혼 타령이 아니라 사랑 타령입니다. 예. 민원 장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은 사실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긴 한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사실 부부라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서로에게 네네. 얼마나 큰 존재이고 또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서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네.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실 이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네.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그러니까요. 되고요.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해서 실제로는 심혈관계 질환도 낮춰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한 번씩 이렇게 포옹도 해주시고 스킨십도 하시면서 좀 이런 예. 호르몬 분비도 늘리면 좋죠. 네. 최자연 씨도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어떠셨어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하나 배우고 가는 게 이제는 막 소리 지르고 뒷목 잡지 말고 사랑해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네. 야 이놈아 사랑해. 그건 안 되지. 아니 근데 다음에는 남편분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쵸. 같이. 네, 되게 궁금하네. 예. 돈만 주면 나와. 왜 안 나와? 장나 씨는 오늘 아니,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네, 네. 우리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그러면 남편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 예.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 5분의 여성분과 함께 혼자 참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남편을 대변하고 싶었지만 결국 남자가 조금 더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성적이었다 생각했는데 감정적이었구나라는 반성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부부싸움은 남자 입장에서 좀 더 참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강원도 삼척, 영월, 정선, 태백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때는 핫한 탄광 도시였지만 지금은
폐광촌이 돼버린 곳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폐광촌이 특별한 장소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원도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다시 뜨겁게 강원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다 팔아드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 강원도 탄광촌. 산업이 변함에 따라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다 팔아드림이 시작됩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여 판로 개척과 확보를 통한 매출의 극대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업종의 8개 기업이 A급 기업으로 성장해서 꿈을 꾼다는 표현으로서 다 팔아드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쇄된 탄광촌에 중소기업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 분야는 다르지만 꿈은 하나.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다.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나홀로족 500만 시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침을 간단하게 챙겨 먹는 간편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만큼이나 각종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거나 먹다가는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한국인 건강에 척신호가 켜졌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아 도착한 강원도 정성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란 청정농산물로 가득하고 국내 최대 잡곡 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강원도 곡물로 건강과 맛,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업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공장, 바로 선식 때문입니다. 전국으로 입소문이 난 효자 상품이라는데요. 100% 국산 아주 품질 좋은 곡물을 가지고 선식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9가지 종류의 국산 곡물이 들어갑니다. 선식은 위에 부담이 적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예부터 조상들도 즐겨 먹었던 간편식인데요. 무려 9가지의 국내산 곡물이 들어가 든든한 인기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이곳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선식 재료도 있다는데 곤드레 효소입니다. 엽채를 가지고 효소를 처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곤드레 나무 효소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에 살아서 각종 미네랄이나 철분 이런 성분들이 많습니다. 선식을 맛있게 하기 위한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기 위해 원적외선 건조 방식도 고안했다는데요. 적외선 건조는 화장에 의한 건조기 때문에 원물의 안쪽에서부터 건조가 돼서 바깥으로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의 품질이 일정하고요. 고유의 맛과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조 방식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썹 인증을 받았답니다. 자, 저희 간식 먹고 하죠. 기다렸던 간식 시간. 그런데 따로 컵을 사용하지 않고 선식 봉지에 바로 우유를 붓는다? 선식을 더욱 간편하게 즐기는 방법이라는데요. 흔들어서 파우치에 물이나 우유를 직접 넣어가지고 바로 쉐이크해서 드실 수 있도록 기능을 많이 업그레이드한 제품입니다.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품이 또 있다는데요. 이제 어디 가세요? 지금 나물밥 하러 갑니다. 강원도 특산물인 곤드레와 취나물 등 각종 나물을 건조시키는 곳으로 원적외선 건조 방식은 여기에서도 빛을 발휘합니다. 밥솥에 밥을 하실 때는 바로 나물밥을 바로 해 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된장찌개라든지 국을 끓일 때도 삶고 불리는 과정 없이 바로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한 나물을 10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까다로운 건조 작업을 거치는데요. 하루 200톤이 넘는 나물이 먹기 편한 건나물로 재탄생합니다. 나물밥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라. 건나물을 쌀과 함께 넣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끝. 간편하게 강원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나물밥이 완성됐습니다. 참 쉽죠잉.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고 있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청국장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다들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보시죠. 네. 한 달에 한 번 고객의 집으로 찾아가는 강원도 농산물 꾸러미라는데요. 계절에 따라 내용물이 달라지기에 업체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필수. 좋죠. 얼굴을 이제 서로 이게 자주 봐야지 소통도 되고 되니까 자주 보는 게 좋죠. 3년 전 농산물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시작. 이제 150개의 업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직접 다 방문을 하세요? 방문을 하죠. 해가지고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점검하고요. 저희하고 컨셉 맞는지 보고. 쉴 틈도 없이 또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데 바로 고랭지 배추 농장.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 많이 여물었네. 각종 농산물을 저희하고 계약 재배해가지고 꾸러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절기별로 여기서 생산해서 직접 포장해서 나가게 됩니다. 농장과 통째로 계약 재배를 했다는데요.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접할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강원도의 맛을 담은 8개의 제품이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집니다. 정선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제철에 맞게 매월 구성품이 달라지는데요.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이렇게 손편지도 함께 보내준답니다. 정성 가득 꾸러미가 완성됐습니다. 얼마나 돼요? 한 680개 정도? 고객이 집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할 택배 차량 도착. 강원도의 마음을 담은 꾸러미가 전국 곳곳으로 무사히 배송되길 바랍니다. 1차 농가 가공하는 회사들의 꿈이 소비자한테 전달돼가지고 더 큰 꿈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 위한 노력.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안전한 먹거리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다 팔아드림은 계속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57분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9월부터 경제, 사회, 법률 분야 참 많은 게 바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 가게 살림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사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초연금 증액입니다. 이 기초연금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쭉 했을 때 상위 30% 빼고 이제 나머지 70%분에게 이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9월부터 5만 원 증액된다 할 텐데요. 그럼 나는 이 받을 자격이 되는 거야 아닐 거야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바로 저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쓰는데요. 단독 가구일 때는 131만 원, 부부 가구일 때는 209만 원이면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저기 보면 지금 9,960원이 붙어 있잖아요. 네. 저건 뭐냐? 실은 기초연금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만큼 조금씩 더해지니까 이제 20만 9,900원이 나온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달부터 저기에 최대 5만 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감액이 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좀 받거나 이런 다른 소득 때문에 20만 원을 다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분들도 이번 5만 원 증액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9월부터는 나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25%나 오르니까요. 그러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예. 자, 그리고 기초연금에 이어서 아이들 아동수당도 지급이 되죠, 9월부터? 네. 또 하나 이제 가게에 좀 톡톡한 도움이 될 만한 게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현재 이제 보육료, 양육수당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와는 별도로 아동수당 10만 원이 이달 21일에 지급이 되게 되는데 그럼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여기도 일단은 소득 기준과 자녀의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좀 보면은요, 상위 10%, 즉 뭐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10%를 뺀
나머지 90% 가정이 받게 되는데 어떤 자녀냐?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명당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만 6세 할 텐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은 이제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1일 첫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요. 아동 수당은 국가에서 이 가구가 받을 자격이 된다 해서 10만 원을 쏴주지 않고요. 본인 가구가 직접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만 이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거부터 받으시려면 적어도 9월 31일에는 2012년 10월 이후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빨리 가셔서 이 가까운 이 동사무소 가셔서 아동 수당을 신청하셔서 21일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의료 관련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죠? 네, MRI 뭐 자기 영상 공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데 현재 보면 암과 척수 질환에 한해서는 1회, 연 1회에서 이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9월부터는 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준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뇌 혈관 질환까지가 다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뭐 암, 척수 질환 외에도 뇌종양, 뇌경색, 생식기관암, 척수경색 이런 것까지도 이 MRI의 의료보험, 건강보험 대상이 커진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좀 비용 부담 때문에 놓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래도 지방은 아직 주춤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달 새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6월까지만 해도 이제 서울 집값 잡히나 했는데 7월부터 거의 불이 붙었고요. 7, 8월. 이제는 서울 집값 급등의 열기가 전체 수도권, 신도시로 퍼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제 7, 8월부터 집값이 다시 특히 서울과 수도권 폭등하고 있나? 크게 한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마지막 규제라고 했던 보유세 개편안이 7월에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감내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상황에 7월 10일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큰 개발하겠다. 여기서부터 확 불이 붙었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이 시중에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건 뭐냐? 돈이 많다. 즉 단기 유동성, 한 3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요. 무려 1,100조 원이나 됩니다. 1,100조 원이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주식도 못 가고 암호화폐도 못 가고 금리는 저금리고 왕창 다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서울 집값 폭등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 집값도 집값이지만 이게 분당, 광명, 하남, 외곽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것들은 지방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제, 울산 이런 지역은 집값이 30%, 40%나 급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또 많은 마음을 압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네,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세금 규제, 대출 규제, 각종 규제를 했는데 어제, 그제부터 정부가 약간 좀 선회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집이 아니라 살 만한 집, 살고 싶은 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해서요. 벌써 이제 수도권 인근에 30만 호 공급이 나왔고요. 어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제는 서울 인근에 도시 재생을 통해서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제 공급 확대가 또 다른 집값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최근에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간 집을 못 팔지만은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데 정부가 이걸 고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등록한 분들이 강력 반발을 했는데요. 어제 정부가 이미 한 분들은 기존 혜택을 다 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신규만 규제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지난해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시행 8개월 만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자 시장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기재부는 혜택 축소는 일부 과열 지역의 신규 임대주택에만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임대사업자들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애국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렴치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랴부랴 등록을 해놨더니 이제 누굴 믿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규제 같은 것도 다 받으면서 민간한테 저렴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임에도 정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적폐로 몰아가지고.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집값 잡기엔 큰 효과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그 자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런 비중 자체가 워낙 크지 않기 때문에 집값 잡는 데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생방송 김윤의 굿모닝 9월 4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